빚을 갚아달라니? 완전히 갚아달라는 건 아니고 일단 급한 불을 꺼주자는 거지. 이자 갚기도 힘들다는데. 아니, 처남이 무슨 애야? 회사에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돈을 막아야 해. 알아서 해야지. 그 정도도 못 갚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 그리고 얼만지는 몰라도 우리가 큰돈 나올 때가 있어. 당신 퇴직금을 좀 못 당겼으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일만 잘 마무리되면 금방 갚을 수 있대. 가족끼리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대출은 절대 못 받아. 그러면 일단 매달 나가는 이자만이라도 좀 도와주자. 몇 달 안에 숨통 트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월급으로 처남 빚 갚자는 말이야. 여보, 이제 알겠다. 당신은 그냥 장녀 노릇하고 살아. 내 아내. 얘나 엄마. 못할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당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5세 조영진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조 씨는 아내의 다정함과 부모를 생각하는 효심을 보고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살아가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로 옮겨올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조 씨와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친정 식구들도 그만큼 사랑했기에 비극이 생겼습니다. 조 씨는 아내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처가와 결혼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친정만 챙기고 시집은 등한시하는 아내. 자신의 부모 형제들에게 가진 것을 무한정 퍼주고 싶어하는 아내. 책임감 넘치는 딸. 조 씨는 내 아내가 아닌 남의 집 장녀와 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만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조 씨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죠. 매달 용돈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처남의 빚까지 갚아달라는 아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도저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부모님에게도 그 정도로 마음을 썼다면 조 씨도 그토록 서운하고 괴롭지도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연로한 아버지는 요양원에 보내자면서 친정 부모는 부양하길 원하는 이기적인 여자와는 더 이상 삶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조 씨의 결정을 딸이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20대 후반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동생의 학비를 마련했었다는 아내의 말에 조 씨는 깊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줍게 웃던 모습과 반짝이던 눈빛. 결혼을 결심했죠. 아,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 처음 월급 탔을 때부터 드렸는데? 아, 그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재정 상황을 공유하다가 매달 일정 금액이 장모님에게 송금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장녀이다 보니 그건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도 계속 드릴 거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인데 결혼 후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다는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처가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한다고 내가 엄마 아빠 딸이 아닌 것도 아닌데 이건 꼭 드리고 싶어. 대신 금액을 줄여서 드리겠다는 아내의 말에 조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조 씨는 부모님에게 따로 용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조 씨는 조금이라도 바짝 모아서 전셋집에서 벗어나고 아이들도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나중에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이 조 씨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 씨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물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왜? 결혼하는데 가족들한테 다들 이 정도는 하지? 근데 균형이 안 맞잖아. 내가 번 돈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마.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나 시집 간다고 벌써부터 허전해해. 아내는 아직 살림을 합치기 전이라며 자신의 돈으로 친정 식구들의 선물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가족들과 애틋하다는 것은 연애하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 거라고 여겼죠.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조 씨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주말에 한 번 들르라고 그러시네. 어머님이? 결혼하고 한 번도 안 갔잖아. 아, 주말에 나 엄마한테 가기로 했는데? 장모님한테는 지난주에도 갔다 왔잖아.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조 씨의 부모님이 10분 정도 더 가까이 살았는데 아내는 주말마다 처가에 갔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났는데 5번은 넘게 간 것 같았습니다. 그중 2번은 조 씨도 동행했고 말이죠. 에이, 우리 엄마는 반찬 챙겨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간 거고. 그럼 이번 주에는? 이번에는 인복이가 온대잖아. 그래서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이나도 오고. 당신이랑 같이 갈 생각이었는데. 아내는 눈에 띄게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의 집은 무슨 용건으로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2달 동안 못 봤으니까 궁금해서 부르신 거겠지. 그러면 딱히 특별한 일은 없는 거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 집 가자. 그리고 다음 주에 당신 혼자 어머님네 다녀와. 아내는 늘 자신의 친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조 씨가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늘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 씨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부모 형제보다도 1순위는 자신의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뜻을 따르는 쪽을 택했죠. 그게 평화로웠습니다. 조 씨의 부모님은 서운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속이야 어찌됐건 너희 둘이 잘 살면 된다 하셨죠. 하지만 그런 배려가 있으면 아내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 씨가 처가를 우선시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에 우리 인복이 자리 좀 마련해 줄 수 없나? 처남, 우리 회사에. 우리 인복이 알잖아. 지금 집에서 놀고 있대. 또 처남은 아내와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자꾸만 직장을 옮겼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직장에 다니다가 다시 말해 백수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조 씨는 인사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나 마음대로 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한 힘도 없었고 말이죠. 우리 회사가 그렇게 작은 회사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지. 한번 말이라도 해봐. 누구한테 말해보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처남 위에서 매형이 그 정도도 못해? 체면 때문에 그래? 체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게 가능했으면 진작에 내 동생부터 취직시켰지. 조 씨의 남동생도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최근에 공무원이 됐는데 아무나 취업시켜줄 수 있었으면 남동생도 힘들게 공무원이 되지 않았을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일로 아내는 조 씨에게 토라져서 한동안 말도 안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싸울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장인어른과 장모님 조 씨의 집에 일주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집에 물이 새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자꾸만 지연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 씨의 의견은 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조서방 불편하게 하네. 아닙니다. 임복이 집으로 갈 걸 그랬어. 아니에요. 편히 계세요. 불편한 건 물론 맞았지만 그래도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가 머무르다 가는 걸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장모님이 아내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피로감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자리 좀 없어? 장모님, 차라리 장인어른 회사에 취직시키시면 되죠. 장인어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라면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싫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걔 일 시킬 만큼 회사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몸 쓰는 일이 많다며 조서방처럼 펜대 굴리면서 편히 일했으면 한다는 장모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처럼 집요하게 부탁하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내미랑 이렇게 지내니까 좋네. 나중에 더 나이 들면 같이 살면 좋겠어. 어느 날 장모님이 농담처럼 말을 했고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더 나이 들고 아프면 같이 살아요. 진심이 듬뿍 담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긴 했지만 그동안 조 씨는 장인장모의 등살에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보고 있는 남편보다도 친정 부모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부모를 각별히 위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같이 지내면서 겪어보니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뒤로 조 씨 부부는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맞벌이를 했기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은 또 장모님이 아닌 조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는 허리도 안 좋고 손목 아파서 칼질도 잘 못해. 젊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자신의 부모만 안타깝다는 아내의 말에 서운했지만 수가 없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조 씨의 어머니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죠. 죄송해요. 죄송하긴. 나도 손녀딸 보고 좋지. 평일 오후엔 조 씨의 어머니가 전적으로 아이를 보았고 주말에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조 씨의 부모가 하고 재롱은 장인 장모가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수고비는 드려야지. 수고비? 손녀 봐주시는 건데 수고비를 드려야 해. 고생하시니까 당연히 조금이라도 드려야지. 그건 조금 부담스러운데. 조 씨가 아내에게 화나는 점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친정에 퍼주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시집에 주는 것은 망설이는 이런 부분 말이죠. 심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조 씨의 입장에서는 매 순간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계속 장모님 용돈 드리잖아. 아, 그거는 결혼하기 전부터 드린 거니까. 당신도 미리 알고 있었던 거고. 그냥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애 봐주시니까 드려야 한다는 거잖아. 다른 일 같았으면 조 씨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아내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당신이나 내가 일 쉬고 애 보자. 그래, 알았어. 드리면 되잖아. 결국엔 처음으로 조 씨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니가 애를 봐주시는 동안에는 넉넉하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내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말을 납득하고 받아들인 것을 보면 아내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친정만 관련되지 않는다면 지극히 평범한 아니었고 평범한 며느리였죠. 하지만 아내가 처가와 너무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살면서 자꾸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종종 조 씨의 일정을 묻지도 않고 처가 가족 행사에 참석시키기도 했고 장모님을 수시로 집에 초대하거나 처남 또는 처제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조 씨나 딸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 그쪽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을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많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당신이랑 예나가 우선이지. 근데 우리 가족도 사랑해. 큰딸이라 내가 책임감을 더 느끼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당신도 당신 가족 챙겨. 결혼했다고 내가 친정이랑 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 당신도 우리 가족들이랑 더 가까이 지내면 되잖아. 어차피 한 가족이니까. 하지만 정작 조 씨의 부모 형제를 챙길 일이 있을 때는 아내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조 씨의 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기길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인 이상 자꾸만 불만이 생겼죠. 긴 세월 동안 아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조 씨는 체념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해가면서 20년 넘게 살았죠. 아내는 10년 전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처가에 주던 용돈은 그때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늘 부진했고 어찌저찌 이끌어오고 계셨던 것 같았는데 돌아가시고 보니 더는 운영이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남이 이어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빚도 있다면서. 재고는 다 어떻게 한다는데? 인복이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 일 많이 도왔잖아. 잘 해볼 수 있대. 일단 급한 것부터 해결하면. 조 씨는 아내의 말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처남은 40대 중반이 넘어갈 때까지 사실상 반백수처럼 살았습니다. 물려받을 것이었으면 진작에 일을 배웠어야 했는데 힘든 일 하기 싫다며 도망 다녔죠. 그런데 그런 처남이 어떻게 갑자기 장인어른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라는 것도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조 씨의 우려처럼 처남은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도왔지만 경기도 나빠지는 바람에 거래처가 줄고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늘어나는 건 수입이 아니라 빚뿐이었죠.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적자를 메운 건 아내였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번 달만 좀 도와주자. 애초에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직원도 얼마 없었는데 그런데도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돈이 샜습니다. 장모님도 도와주는 것 같았지만 조 씨의 아내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되면 얼른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조 씨도 차마 처남을 외면할 수 없어서 몇 번 도왔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습니다.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까지 힘들어지겠어. 아직 공부 중인 딸도 있었고 이제는 노후를 생각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뭐에 쓰인 사람 같았습니다. 미안해, 여보. 근데 고비만 넘기면 잘 해볼 수 있다잖아. 인복이 저렇게 무너지면 우리 엄마는 어떡해? 하나 있는 아들이잖아. 결국 인복이가 엄마 모시고 살게 될 텐데 살 길은 마련은 해줘야지. 아내의 말에 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도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조 씨 부부밖에 없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처제는 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처가 식구 모두가 조 씨 부부만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힐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다가 거래처를 잘 만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조 씨가 빌려줬던 돈의 일부는 돌려받았고 나머지 일부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모든 돈을 달라고 할 정도로 조 씨는 매정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 손을 벌리지 않는 것이 처남이 조 씨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것으로 이제 처가 문제는 전부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씨는 그래도 가족으로서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이번 주에 가보긴 할 건데 아마도 집 정리하고 누구든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 조 씨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했었는데 최근 1년 전부터 급격히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거동이 불편해지고 약한 치매가 오는 바람에 급하게 거취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려고 주말에 형제들끼리 모이기로 했죠. 당신도 같이 가야지. 나도. 그럼 다들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버님 어떻게 모실 건데? 우선은 누군가가 모시고 살아야겠지. 그거 의논하러 가는 거잖아. 아, 누가 모시고 살아? 설마 장남 보고 모시고 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내의 말에 조 씨가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장남인 조 씨가 당연히 아버지를 떠안게 될까봐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장남 차남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그래? 그렇게 장려하던 아내가 하기엔 적절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직은 모르지. 집에서 모실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요양원에 모실 수도 있겠지. 다들 한창 일을 하고 있기에 집에 모신다고 해도 종일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했죠. 그렇기에 요양원도 고려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요양원이라는 말에 눈을 빛내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도 요즘에 좋긴 하다던데. 일단 의논을 해봐야 해. 아버지 상태도 보고. 조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마음을 감췄습니다. 아직 뭐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주말에 조 씨 부부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도착했습니다. 일단 요양원은 너무 이른 것 같아. 아버지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건 조 씨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일단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모시는 게 어때? 한 사람만 하는 것도 좀 부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다가 정 안 되겠으면 다시 의논해보자. 간병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는데 단 한 사람. 조 씨의 아내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자꾸만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버님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 사람만 모실 수는 없죠. 다 각자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버님한테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거면 누군가 계속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땐 간병인을 써보면 되죠. 그게 아니고 더 좋은 환경에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당신 말은 그러니까. 요양원에 모시자고요? 당장이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요즘 요양원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좋은 곳은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도 형제들끼리 조금씩 모으면 되니까. 아내는 꼭 시아버지를 위해 희생을 하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조 씨의 기분엔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단 우리 집에 먼저 모시고 오고 나서 그때 생각해보자. 그게 아버님한테는 더 안 좋을 것 같다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낮에 누가 있다고 그래? 나밖에 없잖아. 아버지 계속 부축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럼 간병인이 있긴 있어야겠네. 조 씨의 여동생이 그렇게 거들었지만 아내는 그래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간병인이 있어도요? 거동 불편하고 치매 걸린 분 모시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다들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하시는 말 같아요. 여보, 결국 돌아가면서 모시자는 말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아내가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 씨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당신한테 수발 들라고 하네. 돈 모아서 간병인 쓰면 되잖아. 어차피 간병인 쓰는데 돈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아버님도 편하고 자식들도 편한 방법이 있잖아. 그러는 당신은 장모님이었으면 모셔보지도 않고 요양원 보낼 거야. 그러자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 봐. 나도 내 부모 생각하는 건 똑같아.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누군 뭐 아버님 생각 안 해서 그런 소리 해? 아내는 도리어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괜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날 나쁜 며느리로 몰아세우지 마. 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막무가내로 아버지를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아내의 허락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정신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실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씨의 남동생이 아버지를 우선 모시고 살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재수 씨는 뭐라고 안 해? 괜찮대.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도 길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버지 혼자 둘 수도 없다고. 그래도 이해해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장남은 못 모시겠다고 하는 꼴이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돈이라도 넉넉하게 모으자고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들 미안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그렇게나 많이 필요한가?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내의 한마디에 조 씨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끊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면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모시던가. 뭐? 이미 결정된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말어. 아니, 부부끼리 그런 말도 못해? 우리 돈으로 주는 건데 내가 일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 그게 아니잖아. 나는 처남 사업 안 될 때도 도와줬는데 우리 아버지 병수발 드는 비용도 아끼자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주지 말자고 그랬어? 그냥 조금 과한 게 아닌지 물어본 것 뿐이잖아. 그냥 대답만 하면 되지 왜 화를 내? 왜 날 나쁜 사람을 만들어? 아버지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 그건 아버님 위해서라니까? 그래. 나중에 장모님 편찮으시면 당신 그 소리 곧바로 나오나 보자. 조 씨의 말에 아내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얼굴이었죠. 요양원이 그 정도의 충격을 받을 일이라면 조 씨에게도 그러면 안 됐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조 씨의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판 돈은 동생이 관리하면서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기로 했죠. 그러자 아내는 그것마저도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 하면 당신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는데.
그러면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셔도 우리는 물려받을 게 없는 거네. 뭐, 그렇잖아. 얼마를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고. 물론 앞으로 오랫동안 아버님 모시게 된다면 모르지만 금방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만해. 아내의 말이 현실적일지는 몰라도 조 씨가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아버지 모시는 것에 반대한 상황에서는 말이죠. 조 씨가 처가에도 해준 게 없다면 서운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조 씨는 같이 살지 않았다 뿐이지 아내와 살면서 평생 처가에 헌신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금방 돌아가실 게 돈 때문에 걱정된다는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도 모시고 살 수 없다고 한 것이 화가 났습니다. 명절을 제외하고는 조 씨의 부모에게 잘하려는 노력은 한 적도 없었던 아내였으니 더욱더 그랬습니다. 장남 남편 대신에 시동생이 모시고 산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할 텐데 시동생이 돈을 다 가져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서 어쩐지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봐. 당신이 뭐라고 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잖아. 반대로 우리 부모님 문제였어도 당신도 똑같은 말 하지 않았을까? 물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떠맡기는 주제의 돈은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나눠 갖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말이죠. 불만이 있으면 아버지 우리가 모시고 오면 돼. 그러자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정에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 발벗고 나서는 아내가 시집 문제라면 선이 확실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일로 더욱 확실히 아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동생의 집에서 적응을 잘했습니다. 건강이 더 나아진 것 같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조카의 대학 등록금을 내줬다는 말을 듣고 아내는 또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화냈던 일을 기억하기에 따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조 씨는 다시금 아내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일단락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부탁할 게 있는데. 조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부탁할 게 있다고 말할 때는 대부분 처가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뭔데? 엄마 있잖아. 생활비가 부족한 것 같아. 이번 달만 150만 원만 도와주면 안 될까? 자잘한 돈은 알아서 썼지만 큰 돈이 나간다면 서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미리 조 씨의 허락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묻는 것이니 말이죠. 150만 원? 조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처가에 크고 작게 도움을 주곤 했지만 생활비를 대놓고 요구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처남 사업이 어려워서 돕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달에 없는 생활비가 다음 달에도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하고? 인복이가 있잖아. 처남이? 인복이가 엄마 모시고 살겠대. 그런데 왜 이달에는 생활비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인복이 사업이 어려워서 이래저래 엄마가 도와줬었잖아. 그것 때문이지. 아내의 변명에도 납득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처남이 장모님 모시고 산다고?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 인복이 사업도 이제 자리 잡은 것 같고. 마지막이라는 아내. 그래서 조 씨는 장모님에게 생활비를 입금했습니다. 당장에 지낼 돈이 없다는데 알아서 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약한 조 씨가 또 제 무덤을 판 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생활비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남이 장모님을 모시고 갔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혼자 생활했고 아내는 그런 장모님 댁에 늘 드나들었습니다. 주말에 아버지 잠깐 모시고 올 생각이야. 주말에? 영섭이네도 좀 쉬어야지. 그래. 나는 엄마 집에 다녀올게. 자고 올게. 빈말로라도 아버지를 뵙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 아내. 그런 아내에게 이제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내 부모 돌봄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지. 애초에 아내에게 시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주말에 아버지 모시고 둘이서 외식이나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멀리는 못 가더라도 말이죠. 아내는 금요일 저녁에 처가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동생네 모시고 드리고 나니까 집에 와 있었죠. 그런데 친정에서 푹 쉬고 왔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어쩐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이번에 임복이네도 왔거든. 또 모임했어? 형제들끼리 장모님 댁에 자주 모이는 걸 알고 있길래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약속된 일은 아니었던 듯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임복이네가 좀 힘든가 봐. 뭐가? 사업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자 아내가 심각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거래처가 갑자기 여러 군데가 끊겼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어쩌냐? 하지만 처남이 조 씨의 회사 일을 도울 수 없듯이 조 씨도 처남이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빚을 당장 좀 갚아야 한다는데. 빚? 조 씨는 사업은 잘 몰랐습니다. 빚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지도 잘 몰랐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빚을 잠시 조 씨가 갚아달라는 말을 듣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을 갚아달라니? 완전히 갚아달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데? 일단 급한 불을 꺼주자는 거지. 이자 갚기도 힘들다는데. 아니, 처남이 무슨 애야? 회사에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돈을 막아야 해. 알아서 해야지. 그 정도도 못 갚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 그리고 얼만지는 몰라도 우리가 큰 돈 나올 때가 있어. 당신 퇴직금을 좀 못 당겼으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일만 잘 마무리되면 금방 갚을 수 있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제발 여보, 좀 내버려둬. 알아서 하게. 어떻게 알아서 하게도? 가족끼리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빚 갚아달라는 게 정상이야. 아예 달라는 거 아니라니까? 갚을 거야. 지난번에 줬던 돈은? 그거는 당신이 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 돌려줄 생각도 없었잖아. 조 씨도 열이 받아서 말을 받아쳤습니다. 조 씨가 계속 아내가 하는 대로 하니까 생각이 없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 퍼줘. 우리는 안 살 거야. 예나는 결혼 안 시킬 거야. 어떻게 우리가 장모님이랑 처남이랑 처제까지 챙기면서 살아. 2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장녀 노릇은 충분히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내 가족이기도 하지만 나랑 결혼했으면 당신 가족이기도 하잖아. 그 말에 조 씨는 실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조 씨에게 서운해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거라면 지난날의 조 씨의 아버지 문제로 반대하질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말이죠. 그러면 나만 처남이랑 가족이고 당신은 우리 식구들이랑 남이야? 그게 도대체 무슨 논리야? 아버지 간병비 내는 것도 아까워하던 당신이 지금 처남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서 달라고 해? 말로 하니까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아마 둘의 입장이 반대였다면 아내는 노발대발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처가에 보낸 돈이 그동안 얼만 줄이나 알아? 그건 사업을 접고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파산 신청을 하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지 계속 우리한테 손을 벌리면 어쩌자는 거야. 아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출은 절대 못 받아. 그러자 아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죠. 그러면 일단 매달 나가는 이자만이라도 좀 도와주자. 몇 달 안에 숨통 트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월급으로 처남 빚 갚자는 말이야. 여보, 이제 알겠다. 당신은 그냥 장녀 노릇하고 살아. 내 아내, 얘나 엄마, 못할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당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집을 나가라는 말이야? 이대로는 못 살 것 같다. 여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도와달라는 게 지금 이혼까지 할 문제야? 이혼해서, 재산 분할해서, 당신 재산으로 도와. 나는 이제 내 살 길 찾아야겠어. 이러다가는 우리 집도 거덜나고 얘나 결혼도 못 시키고 더 늙어서 생활비 없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게 생겼다. 그거 지금 우리 엄마 얘기한 거야? 비꼬는 거야? 당장에 이혼하자는 말에도 친정엄마를 모욕했다는 생각에 부들부들 떠는 아내가 참 이상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걱정되고 형제들이 애틋하면 말이죠. 당신 친정 식구 뒤치다거리 해줄 바보 한 명이 필요했던 거지. 싫은 소리 못하고 돈만 갖다 바칠 머저리 말이야. 왜 말을 그렇게 해? 조 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처남 대신 장모님 모셔도 좋겠지. 예전에 그랬잖아. 더 나이 들면 당신이 같이 산다고. 그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일 듯 했습니다. 아내도 장모님도 그리고 조 씨도 말이죠.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깟 일로 난 이혼할 생각 없어. 이깟 일? 아내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말해주겠지. 여보, 당신도 아버님 간병비 주잖아. 아버님 재산도 처분해서 다 동생 줬잖아. 나는 그때 뭐 화도 안 났는 줄 알아? 남들이 들으면 당신 욕할 거야. 남들이 날 욕한다고. 그래? 아무리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지만 조금 더 챙겨주는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주는 거잖아. 장남한테 더 주는 집은 봤어도 차남한테 다 주는 건 처음 봤어.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모시면 되겠네. 그러고 집 한 돈 달라고 그러면 돼? 모실 수 있어? 그러자 아내는 또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대답을 들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씨는 말을 하면서도 점점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죄송스러웠고 동생이나 다른 형제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부모 형제들에 대한 책임감 없이 너무 내 가정만 돌보면서 산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결국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도 아내는 살뜰하게도 처가를 챙겼으니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조 씨와 아내는 서로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나름 화가 났다는 표시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 씨가 말이 없자
이혼하자는 말이 빈말인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주말에 조 씨는 짐을 쌌습니다.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죠. 집을 나서려고 하자 아내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여보, 일단 나가서 지낼게.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서로 생각 정리하자. 나는 정리할 생각 없어. 나가지 마. 나가면 나 당신 용서 안 해. 조 씨가 그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얘기 좀 해. 조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조 씨를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조 씨는 우선 회사 근처 원룸을 얻었습니다. 좁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20몇 년 만에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 씨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여보, 집으로 돌아와. 인복이 사업 문제는 없던 일로 할게. 알아서 하라고 할게. 그러면 되잖아. 그런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남의 문제는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였으니 말이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아내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근 30년간 같이 살아온 조 씨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모님이나 처남이랑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가서 살자고 하면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래? 당신 회사도 있고 그런데 살 수 있냐고. 지금 연을 끊으라는 말이야? 그게 말이 돼?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싫어하는 거야?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1순위 가족은 조 씨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 장남은 빼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게 장녀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겠지만 그런 의미에선 조 씨가 유별난 사람을 아내로 맞은 것이었죠. 길게 끌지 말고 이혼하자. 당신도 당신 원하는 대로 장모님 모시고 살아.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집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여전했죠. 그래서 조 씨는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장을 보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때쯤 되자 아내도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자기 가족을 사랑한 것을 가지고 사과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저 조 씨가 그 가족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던 것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처가 식구들을 우선하지 못해. 바뀌는 게 없다고. 그래도 이혼하기가 싫어? 그러자 아내는 말없이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도 이 문제로 평생을 싸우는 것에 지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차라리 돈을 받고 친정으로 돌아갈 생각이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조 씨와 아내는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결혼 생활이 끝이 났죠. 같이 살던 아파트는 처분했고 조 씨는 분할받은 재산으로 작은 빌라를 구했습니다. 방이 2개 있어서 아버지를 모시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종일 아버지를 돌볼 처지는 아니기에 형제들과 함께 모시게 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아내 눈치를 보느라 생각조차 못했던 일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동생 집에서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다음번에는 내가 모시고 갈게, 오빠.
형제들 사이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요양원에 모시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힘을 합쳐서 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보다 건강했고 모시기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는데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했던 아내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아버지 집을 처분한 돈은 거의 그대로 있었고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을 공유했습니다. 그런 동생에게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더 챙겨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지? 잘 지내. 인복이는 사업은 접기로 했어. 빚이 좀 있는데 내가 일부 갚았고 나머지는 일해서 갚는다고 했고. 그래. 결국에는 그렇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조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나 후회하고 있어. 아내의 갑작스러운 말에 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나는 지금이 좋아. 나도 일자리 구했어. 엄마 집은 팔아서 얼마라도 건지기로 했고. 지금은 나랑 같이 살아. 잘 됐네. 처남 사업 때문에 대출을 받았던 집을 처분한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격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마이너스 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선택에 후회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 씨에게 했던 일들에 후회한다는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굳이 무슨 뜻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도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렇게 싱거운 대화는 끝이 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조 씨는 휴대폰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아니고 처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과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딸이 있기에 아내와의 인연이 이게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더 이상 부부 사이로 만날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다리 주물러 드려요? 됐어. 다리 안 아파? 조 씨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혼남이 된 아들을 보고 속상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인 조 씨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것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쁜 년. 어머님, 애들 아빠 제삿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정신으로 있겠어. 제발 그만하세요. 애들 아빠 암 걸려서 떠난 것도 다 제 탓이에요? 뭐야? 그럼 내 탓이냐? 내가 나가 죽어야지. 내 아들 따라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너도 데리고 갈 거야. 할머니, 그만하세요. 남편 잡아먹은 년.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나 아빠 죽음에 책임이 있다면 암은 유전이니까 어머님 책임이죠. 뭐라고? 내 아들 대신 네가 죽었어야지. 할머니, 이거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박경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녀는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20년이 넘었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가 시어머니에 대한 대단한 효심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아니라면 시어머니가 오갈 데가 없어서였죠. 남들은 착한 며느리라며 칭찬했지만 박 씨는 전혀 착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골백 번도 더 후회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시어머니와 떨어져 살고 싶었습니다. 죽었어도 내 남편의 어머니이고 내 딸들의 친할머니였기에 죽지 못해 사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 씨의 인내심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남편의 제삿날에 시어머니가 박 씨의 머리채를 잡은 그날,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여든이 넘은 시어머니를 쫓아내기로 말이죠. 박 씨는 24세 남편을 만났습니다. 3살 연상의 남편은 헐칠하고 심성이 고와 인기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대학을 나와 번듯한 직장이 있었고 말이죠. 반면에 박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웠고 몸이 아픈 홀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식당 2군데에서 낮과 밤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일하던 식당에서 남편을 만났죠. 뭐? 대학도 안 나온 식당 직원이랑 결혼을 한다고? 제정신이니?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에게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꼭 결혼하고 싶어요. 너는 생전 부모 속 안 썩이더니 이러려고 너 그렇게 공부시킨 줄 알아. 없어도 어지간히 없어야지. 시집은 빈말로도 형편이 좋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 독립시키고 작고 낡은 아파트에서 시부모님 2분이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자식들 넷을 전부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림이 줄어든 것이라며 박 씨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박 씨도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박 씨의 형제들 중 대학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전부 박 씨와 비슷비슷하게 살았으니 말이죠. 시어니에겐 박 씨가 눈에 차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부양해야 할 친정 아버지도 있었으니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젊은 혈기를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랑 좀 헤어져 줘라.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밖에서 따로 만나자며 박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손을 꼭 붙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성태 형제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착한 아들이라. 나랑 성태 아빠랑 가장 의지 많이 하면서 살았어. 많이 안 바라고 그저 비슷하고 평범한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소원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성태 사랑한다면 놔줘. 어떻게 내 새끼 장인 병수발 들게 해. 아니에요. 성태 씨한테 아버지 병수발 들라고 안 해요. 장렬하면서 어떻게 그러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박 씨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해. 나쁜 감정은 없어. 그냥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부모로서 좀 더 잘 살았으면 하는 심정인 거야. 이해하지? 성태 마음 약해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도 못해. 그러니까 네가 먼저 놔줘라. 그 간절했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였을까요? 박 씨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린 그날 이후부터 평생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가 기어이. 남편은 온순하고 효심이 깊었지만 박 씨를 조금 더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부모에 반하는 결정을 했죠. 박 씨는 첫 명절에서 정말 딱 죽겠다 싶을 만큼 시어머니에게 부려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일을 시키던지 이런 것이 시집살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빨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일을 박 씨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딸이라고? 혀를 차며 하는 첫 마디에 박 씨는 서러움을 참아야 했습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딸을 낳은 것에 대한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진작에 딸일 거라는 말을 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자를 기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어. 아들도 하나 못 낳아? 어머니, 아이를 낳은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왠지 모를 죄책감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딸이라도 박 씨는 좋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눈빛, 한숨, 무거운 침묵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딸이 더 좋아. 남편은 그런 박 씨를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착한 심성은 달리 말하면 맞서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마저 딸을 낳을 땐 박 씨는 대역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말이죠. 너는 밭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어떻게 내리 딸만 낳아? 너희 살림에 애를 하나 더 낳을 수도 없고.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어쩌면 그저 박 씨가 마음에 안 들어 꼬투리를 잡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막내딸을 사랑했고 큰아들네 손녀딸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에게만 유독 그랬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이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없는 며느리가 출산을 했는데도 한 번도 살갑게 들여다보질 않았죠.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와서 안심한 표정을 짓던 시어머니의 얼굴을 박 씨는 평생을 가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런 시어머니와 박 씨는 평생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 살기는 힘드신 모양이야. 왜? 외롭기도 하고 무서우시대.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싶으시다는데. 그런데 왜 우리 집이야? 형님은? 알잖아. 사업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 거. 도련님은? 아가씨는? 셋째는 애가 셋이야. 집도 좁고. 막내는 이제 막 신혼살림 차렸잖아. 그리고 사위 불편해서 싫으시대. 우리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잖아. 남편이 직장 생활은 하고 있지만 양가 부모의 도움을 못 받고 결혼한 탓에 대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박 씨가 일할 상황도 아니었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다른 형제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언뜻 보면 박 씨 부부가 가장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논 중이던 형제들에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됐다. 다들 그만해라. 나는 성태랑 같이 살 테니까. 남편은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결론이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상황이 나은 건 사실이었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그냥 둘 위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결국엔 박 씨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기로 했으니 박 씨는 진심으로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무척 외로워하셨으니 잘 모셔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합가한 직후엔 박 씨의 그런 바람이 통했는지 예전처럼 대놓고 구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식 집에 얹혀 산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너는 꼭 남편한테 일을 시키고 싶니? 네? 아니, 일하고 와서 피곤한 가장한테 쓰레기 버리고 오란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아, 저도 일을 하니까 같이 하려고.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일한다고 남자보다 많이 벌어? 그건 아니고요. 박 씨는 아이들이 조금 크니 다시 식당에 나갔는데 그게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착한 아들을 등에 업고 박 씨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자꾸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눈에 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박 씨가 만든 음식에 싱겁다, 짜다 하는 말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해도 텔레비전 뒤쪽까지 손으로 훑어서 먼지를 찾아내기도 했죠.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박 씨는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일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박 씨의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평범하게 같이 직장 다녔으면 우리 성태가 이렇게 무리해서 일을 했겠느냐고. 어머님,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그런 말이 하고 싶으세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어디서 대들어? 내 아들은 너 안 만났으면 더 번듯하게 살 수 있었어. 그러면 내조라도 잘했어야지. 너는 성태 쓰러질 때까지 뭐 한 거야? 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냥 과로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과로를 해야 하냐고. 내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아. 시어머니는 화를 내더니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그 모습에 박 씨는 제대로 된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이 쓰러졌다면 박 씨도 서글펐겠죠. 물론 그렇다고 며느리를 잡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한들 시어머니에게 들릴 리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다행히 남편은 이틀 뒤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제 아들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박 씨를 깎아내렸죠.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팬티까지 빨고 있어야겠냐. 아니, 어머님. 제가 그냥 두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노는 시엄마한테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 내가 빨래도 안 하고 배겨. 제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러세요? 내가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사는데. 성태야, 네 마누라가 나를 천덕꾸러기 취급한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금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구박하는 것은 있고 며느리가 자신을 푸대접한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은 양쪽 말을 다 듣고 결국 아무 편도 들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일도 힘들었지만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가슴에 큰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 박 씨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 아들이 번 돈을 허튼 곳에 쓴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고 식당 일을 해서 버는 것보다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등골 빼먹는 며느리 소리는 쏙 들어갔습니다. 박 씨가 구박받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줄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훌쩍 흘렀습니다. 딸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기숙사에 살면서 주말에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 엄마는 대학 못 나왔어도 애들은 다 대학 갔네. 당연히 가야죠. 남들 다 가는데. 그러는 너는 왜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 못 낳았어? 옛날 같았으면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는 취급도 안 해줬어. 시대를 잘 타고 난 줄 알아. 시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줄자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서러운 일도 많았죠. 요즘에는 딸이 최고라잖아요. 뭐?
그리고 박 씨도 나이가 들면서 마냥 눈물만 훔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약 하나마 가끔씩 말대꾸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전보다는 가까워지긴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시어머니가 박 씨에게 유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난데 내가 돈을 놓고 나왔지 뭐야. 네가 와서 계산 좀 해라. 근처야. 박 씨는 반찬 가게를 월요일만 쉬었는데 꼭 그날 약속을 잡고 수시로 박 씨를 불러냈습니다. 주말엔 아들이 쉬어야 하니까 불러내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아이고, 며느리가 계산도 해주고 데리러 와서 좋겠네.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모임이 많았습니다. 선천적으로 외로움이 많은 분이었죠. 좋긴 뭐가 좋아? 싹싹하니 좋구만. 뭘? 내 아들 데리고 살면 당연히 나한테 잘해야지. 딸만 둘이야.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럼없이 박 씨를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쉬는 날 막무가내로 불려와서 들을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 앞이라 박 씨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라도 꺼냈다가는 남 앞에서 망신을 줬다면서 난리가 날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무조건 뒤집어지겠죠. 그나마 믿을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지만 적어도 시어머니가 없는 곳에서는 박 씨의 편이었습니다. 당신이 고생이 많아. 미안해. 고생은 무슨. 억울하긴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시간이 흐른 만큼 이제는 다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충분히 시어머니를 모시려면 모실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큰형님은 자꾸만 실패하던 사업이 성공해서 넉넉해진 지 오래였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박 씨가 결혼할 때 했던 말이 맞긴 한 모양인지 둘째 아들과 같이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먼저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 보상할게. 하지만 남편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남편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피로감과 소화불량이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쉬는 시간이 길어졌고 소화를 잘 못 시켰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에이, 이 정도로 무슨 병원이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일도 많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받은 건강검진에서 위암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좀 우리 인생을 살아보나 싶었습니다. 남편 벌이도 나쁘지 않고 반찬 가게도 잘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노후 준비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불과 한두 달 전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도 박 씨 못지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박 씨보다도 더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내 자식이 암이라는 말을 듣고 정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박 씨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너 내가 간이 짜다고 했잖아. 내 아들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 네 탓이야. 어머니, 제가 아픈 게 왜 집사람 탓이에요? 성태야, 네가 장가를 잘못 갔다. 잘못 갔어. 내가 말릴 때 듣지. 어떻게 목숨이랑 바꾸는 결혼을 하냐. 누구든 탓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박 씨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1년 가까이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도 시어머니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는 정신없이 치러졌습니다. 형제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고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박 씨는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아 조문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아. 어미보다 먼저 가면 어떻게 하냐. 형제들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장례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49제까지 마치고 나자 그제야 현실이 조금씩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빈 식탁, 빈 방, 깨달을 때마다 박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계속 여기에 사시게 둘 수는 없잖아요. 큰오빠가 모시고 가야지. 저희 집이요? 당연하죠. 장남이잖아요. 큰 동서와 작은 동서 그리고 시누이가 와서 시어머니의 거취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사별한 며느리의 집에서 살게 둘 수 없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했지만 어디로 갈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죠. 나는 봉균의 집에 가련다. 시어머니도 큰아들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없는 집은 의미가 없다는 듯이 미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박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신도 없었고 물론 그럴 이유도 없었죠. 다른 형제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나갈 때 박 씨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도 그런 시어머니를 말없이 보냈습니다. 상처만 남은 두 사람이었죠. 박 씨는 그래도 딸들이 있어서 견뎠습니다. 두 딸이 주말마다 와서 자고 갔고 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했고 딸들이 돌아가는 일요일 오후부터는 외로움에 사무쳐야 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집과는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는 접점이 없기에 연락할 사람도 연락할 일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쯤 흘렀을까요? 어느 날 저녁 갑작스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 연락도 올 리는 없었고 관리실에서 올라왔나 싶어서 보니까 의외의 인물이 서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나 그냥 여기서 살아야겠다. 여기서 사시겠다고요? 그래. 20년 동안 살던 집인데 봉규 그놈 집보다 훨씬 내 집 같다. 박 씨의 의중은 묻지도 않고 들어온 시어머니가 짐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 좀 없냐? 배고프다. 어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처럼 태어난 시어머니. 얼떨결에 밥을 차려주자 시어머니는 사흘을 굶은 사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네가 솜씨가 낫다. 봉균에 갔다가 입맛이 이상해지는 줄 알았어. 너무나도 당당하게 쳐들어와서 밥을 먹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더니 목이 막히는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에 내 아들이 앉아 있는 것 같네. 우리 성태, 내 아들. 박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늙은이 냅두고 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라 해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슬픔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죠. 박 씨는 옆에 있던 휴지를 뜯어 건넸습니다. 식사하세요. 박 씨가 조용히 말했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봉균에서 쫓겨난 거야. 쫓겨나다니요. 지웅이 엄마가 보통 내기인 줄 아냐. 사람을 숨도 못 쉬게 눈치를 주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나가라는 거지. 그래서 큰 며느리와 한바탕 하고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에게 가질 않고 어째서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는 며느리 집으로 왔는지 의아했습니다. 셋째한테 전화하니까 집에 수험생이 있네 어쩌네 하면서 오지 말란다. 막내는 사위 눈치 보여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애미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겠냐. 길거리에서 죽으란 말이겠지. 설마요. 그래서 내 집에서 다시 살려고 왔다. 보아하니 너도 영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남편 잃고 아들 잃은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어가면서 살면 안 되겠냐. 그날 밤 박 씨도 시어머니도 많이 울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었다면 군말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했겠죠. 박 씨는 여기서 살아라, 나가라 따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다시 박 씨와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불쌍해서인지 처음에는 둘 사이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구나 싶을 만큼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늘 따라오던 잔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죽은 지 반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 유학 가려고.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할 줄 알았던 큰딸이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래저래 힘들어하던 딸이었는데 그래도 마음을 잡고 다시 시작해 볼 생각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더 공부하고 싶어. 새로운 세상도 보고.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하는 박 씨와 딸을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려는데? 미국이나 영국. 아르바이트해서 돈 좀 모은 다음에 다녀올게. 아르바이트? 아무래도 돈이 드니까. 딸의 말에 박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서 유학까지 가나 싶기도 했고 지원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딸 때문에 조금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다녀와. 유학비는 엄마가 줄 테니까. 엄마가? 모아둔 돈도 있고.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받은 사망보험금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딸에게 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네? 너 설마 성태 보험금으로 보탤 생각은 아니지? 어머님, 사망보험금을 받은 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기에 짐작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마음 불편하게 왜 굳이 그 얘기를 꺼내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돈이 남편 사망보험금만 있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딸내미를 대학까지 나오게 해줬으면 됐지. 내 아들 목숨값으로 외국을 보내겠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누가 들으면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새 살림이라도 차린 줄 알 것 같았습니다. 어째서 화를 내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너 그 돈 어디다 쓰는지 지켜봤어? 내 아들 사망보험금인데 넌 빈말이라도 나한테 떼어주겠다고 한 적 있냐?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숨값이라는 말에도 충격적이었지만 말 맞다나 목숨값이라면서 그걸 떼어주고 말고를 운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기가 찼습니다. 생활비 찔끔찔끔 주면서 사람 비참하게 만들더니 남편 죽은 보험금으로지만 호의호식 하려 해. 딸 유학자금을 보태주는 것이 박씨만 호의호식 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미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태 씨 딸이에요.
그리고 그 돈 쓰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만약에 쓴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야? 매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온전히 박 씨의 두 딸들을 위해 쓸 예정이었습니다. 시집 갈 때 보태줄까 생각했었는데 그걸 조금 앞당긴 것뿐이었습니다. 박 씨와 시어머니의 노후는 박 씨가 가게로 번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험금을 나눠준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고 그걸로 사실 남편 몫까지 도리는 다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생활비 문제로 지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필요한 모든 생활비는 박 씨가 대고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건 순수한 용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지도 않겠지만 부족하다면 나머지 자식들을 원망해야지 박 씨에게 언성 높일 문제는 결코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말은 모순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시어머니에게 모든 원흉은 박 씨였죠. 어쩜 성태 죽었다고 이렇게 시엄마를 무시할 수가 있냐? 돈에 눈이 멀어서 보이는 게 없지. 할머니, 넌 끼어들지 마. 공부하려거든 네가 벌어서 해. 내 아들 목숨값 건들지 말고.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네 아빠, 네 엄마가 잡아먹은 거야. 어머님, 박 씨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녀딸까지 있는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박 씨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박 씨의 집에 들어온 것이 보험금 때문인지 의심마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봤던 눈물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딸은 돌아갔고 시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앉았습니다. 유학은 어찌 됐건 간에 보내줄 거예요. 미나 아빠도 그걸 원할 거고요. 보험금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라는 게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잖아. 아니냐? 그걸 자식한테 쓰겠다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생트집을 잡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잠시나마 잠잠해졌던 것이었죠. 하지만 옛날에 순종적이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대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의 큰딸은 몇 달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꽤나 돈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삐뚤어졌습니다. 아니, 그런 귀여운 표현은 맞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 시어머니로 돌아왔죠. 새언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를 그렇게 구박하신다면서요? 오빠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박한 적 없어요. 밥도 제때 안 차려주고 집안일만 시킨다면서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식모도 아닌데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밥이야 설령 안 차려준다고 하더라도 냉장고 문을 걸어 잠근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집안일은 애초에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시킨다고 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동서. 내가 짐을 떠넘긴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어머님 모시고 갔으면 그래도 책임은 동서한테 있는 거잖아. 네? 큰동서도 뜬금없는 전화를 해서 박 씨를 나무랐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머님한테 소홀하네 어쩌네. 뒤에서 말 만드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제가 언제요?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자식들한테도 버림받고 며느리한테도 버림받았다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큰동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말이야. 양심이 있으면 어머님한테도 좀 드려야지. 그렇게 오래 같이 살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그걸 홀랑 가지고 입 닦아버리는 건 무슨 경우야?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그 돈으로 허튼데 쓰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남편의 형제들 사이에서는 박 씨가 천하의 나쁜 년이 된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머님 걱정되시면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박 씨의 한마디에 큰동서는 무슨 버튼이라도 눌린 사람처럼 화를 냈죠.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이 제 발로 나가신 거야? 어머님 모시고 산다고 유세야? 다들 하나같이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자식이 셋이나 남았는데 사별한 며느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면 그저 외면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었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러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박 씨의 사이를 이간질 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박 씨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 오늘 예약 손님이 많아서 늦어요. 저녁밥은 누가 차려? 어머님 먼저 드세요. 시애미를 굶겨 죽여라. 어? 남편도 잡아먹고 시애미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라. 박 씨가 시어머니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수없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잃고 슬퍼서 그러는 거겠지. 이러다 말겠지. 그래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자기 암시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그런데 박 씨가 반응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적적해서 그런 것인지, 시어머니는 종종 박 씨의 가게에도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없어서 먹고 살겠냐? 그런 주제에 유학을 보내? 박 씨는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손님 없지 않아요. 왜 그 많던 모임은 안 나가고 박 씨 곁에 붙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심심하세요? 친구분들 모임에 모셔다 드려요. 너는 왜 자꾸 날 보내려고 해? 당연히 불편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랑 소리가 들리면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찬 좀 사려고요. 아, 지난번에 사가셨던 거 맛있으셨어요? 네, 맛있더라고요. 벌써 다 먹었네요. 혼자 살다 보니까 먹는 게 참 그랬는데 매일 여기서 사려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새로 한 반찬들이에요.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는데 벼랑간 옆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고 있다. 순간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보자 짝다리를 짚고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계산해 주세요. 어색한 미소가 오갔습니다. 손님도 당황했고 박 씨도 당황했죠. 손님이 나가자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는 왜 자꾸 늦게 오고 나도 못 속에 하나 했는데 그 나이에 새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그러냐?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면 남편도 이제 없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꼬리치고 다니려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정말로 들어줄 수가 없는 수준의 폭언이었습니다. 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왜? 또 다른 놈이랑 만나기로 했어? 박 씨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이에게 말의 검사를 받게 했지만 너무나도 멀쩡했죠. 이게 시애미를 정신 나간 사람을 만들어. 시어머니의 화만 돋우었을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 어머님 더 이상 못 모시겠어요. 박 씨의 선언에 여럿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동서. 동서가 못 모시면 어떻게 해? 형수님, 저희가 모실 상황이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새언니 엄마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멀리서 중재를 하려고 하긴 했지만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며칠 뿐이었습니다. 결국엔 박 씨가 참으니까 시어머니는 안심한 듯했습니다. 어쩌면 박 씨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2년의 시간이 흘러 유학 갔던 딸도 돌아왔습니다. 제사상 차려야 되니까 퇴근 빨리 해라.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기분은 저조해 보였습니다. 저 오늘 아무리 빨리 퇴근해도 6시 반일 것 같아요. 뭐? 그럼 제사 음식은 언제 준비해? 가게에서 저는 부칠 거고요. 할 수 있는 건 해올게요. 시간 없으니까 좀 간소하게 하려고요. 뭐? 간소? 하필이면 도시락 예약도 있어서 무척 바쁜 날이었습니다. 짬이 나면 틈틈이 전을 부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와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초라한 제사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박 씨의 말에 노발대발했습니다. 너 성태 죽은 지 도대체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이래? 네가 사람이야? 안 지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늦으니까요. 가짓수만 조금 줄일 생각이었어요. 줄이긴 왜 줄이냐고 글쎄. 가게 때문에. 그놈의 가게 하루 닫으면 어디가 덧나? 너는 그깟 가게가 중요하니? 아니면 네 남편 제사가 중요하니? 박 씨는 둘 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게를 내팽개칠 수가 없었습니다. 40인분 예약이기 때문에 큰 이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부양하는 마당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이 20만 원씩 모아서 주지만 그 돈은 시어머니 한 달 식비 정도밖에 안 될 듯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올게요. 네가 끝까지 내 속을 뒤집어놔? 박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심란해서 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종일 서서 일하고 전 부치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오자 식탁 앞에 앉아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부엌을 보니까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 제사상이지만 며느리에게 모두 맡긴 채로 아무것도 안 하던 시어머니였으니 말이죠. 박 씨는 서둘러 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딸들이 집에 왔습니다. 너희는 아빠 제사에 이렇게 늦게 다녀? 아, 회사 끝나고 바로 온 거예요. 다 똑같다. 지들밖에 모르는 것들. 내 아들은 이제 없는데 지들 할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아주 그냥 행복해 죽겠지. 시어머니는 또다시 남은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박 씨와 딸들은 말없이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 시켰어. 결혼을. 도대체 몇 년 전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박 씨도 50이 훌쩍 넘었습니다. 나쁜 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두 딸이 고개를 휙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애들 아빠 제삿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정신으로 있겠어.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애들 아빠 암 걸려서 떠난 것도 다 제 탓이에요? 뭐야? 그럼 내 탓이냐? 그만하세요. 나중에 애들 가면 얘기해요. 내가 나가 죽어야지. 내 아들 따라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너도 데리고 갈 거야. 할머니, 그만하세요. 애미는 남편 잡아먹고 그 딸내미는 지 아빠 목숨값으로 유학 다녀왔지.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나 아빠 죽음에 책임이 있다면 암은 유전이니까 어머님 책임이죠. 박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박 씨가 피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의 손이 박 씨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네가 죽어야지. 내 아들 대신 네가 죽었어야지. 할머니, 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딸들이 달려들어서 떼어냈는데 그 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나. 박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한숨 같은 울음을 내뱉었습니다. 몇 번의 심호흡을 한 박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만 나가주세요. 뭐?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이랑은 못 살겠어요.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왜 나가? 제 집이에요. 어머님 아들 집 아니고요. 제가 큰아빠 댁에 모셔다 드리고 올게요. 큰딸이 나섰고 작은 딸도 한뜻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두 손녀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뒤에 돌아온 딸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큰동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어머님을 쫓아내는 게 어디 있어? 저 할 만큼 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모셔요. 그런다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이제 자식들이 모셔야죠. 그러는 동서도 어머님 며느리야. 자식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형님도 어머님 자식이겠네요. 형님이 지금부터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도 저보다는 덜 모신 거예요. 동서, 나는 한번 모셔봤잖아. 나는 못 살아. 어머님이랑 알잖아. 저도 못 살겠으니까 어머님은 형제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어디서 지내실지 정해지시면 짐 보낼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알아서 하세요. 부양 의무는 애초에 저한테 없었어요. 순번제로 모시든 어쩌든 저는 이제 못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동서 제일 의지하는 거 알잖아.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지금 그거 불효야. 같이 살아온 세월 괴로웠어요. 마음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들 잡아먹는 여자랑 살게 하는 게 불효죠.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로 시어머니를 떠넘기려 한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하지만 박 씨는 두 귀를 닫았습니다. 더 이상 연민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 근처에다가 방 한 칸 얻어드리기로 했어요. 요양원에 모시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차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각 집에서 돈 모아서 생활비 대고 방세 내기로 했어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형님 몫은 주셔야겠어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사람의 몫을 내라니. 그리고 박 씨는 남편이 죽고 나서 정말로 할 만큼 했습니다. 남들이었다면 외면했을 일인데 말이죠. 그건 작은 형님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박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매정하다느니 천인공노할 짓이라느니 그런 메시지가 들어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만 내려놓을 때도 됐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원망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쯤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냥 널 미워하는 일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유도 없이 미워진 건지 어쩐 건지 잘 지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그러게 됐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 어머님이랑 다시 같이 안 살아요.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식들한테 가셔서 돌봐달라고 하세요. 저 이제 지쳐요. 그러냐? 힘없는 시어머니의 말에 박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굳게 먹었습니다. 남편의 제사상 앞에서 머리채가 잡혔던 일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으니 마음을 다지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잘 지내세요. 건강하시고요. 그렇게 박 씨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살면서 볼 날이 손에 꼽힐 것 같았습니다. 딸들 결혼식에 오지 않는다면 마지막일지도 몰랐고 말이죠. 하지만 박 씨는 다 잊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평생 시어머니 구박을 받으며 살게 했던 남편이었으니 나중에 만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시집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두 딸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은 가슴 한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